그 밤에 누가 마지막으로 숨을 삼켰는지 아무도 못 봤는데요. 대신 모두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깨진 전화기에서 새어나온 목소리요. 잃어버린 딸 쌍둥이 이제 말해야 해 하고요. 도로 위에 누워있던 사람의 손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는데 그 미세한 떨림조차 누군가에겐 신호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멀찍이 있던 사람이 미간을 한번 찌푸리더니 마치 기다리던 문장이 막 끝났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돌렸거든요. 그 표정이 이상하게도 안도와 만족을 동시에 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20년짜리 시간이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했는데 손끝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는데요. 눈앞에 앉은 사람은 대학 선배 이지혁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단정한 사람이죠.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묻어둔 감정이 둘 사이 공기처럼 떠다녔는데 은호는 그걸 오늘만큼은 완전히 정리해 두고 싶었습니다. 선배, 동업 이야기요. 공증부터 해요. 지은호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속에선 죄책감과 미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순간 말을 잃고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에 스스로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짧게 말은 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늘 부딪혔거든요. 그 다짐이 결국 거리두기로 변해버린 동안 다른 누군가는 묵묵히 그녀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재벌가의 아들, 굴곡 없이 자란 듯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의외로 단단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요. 성재는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딱 한마디로 사람을 붙잡아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은호 씨, 요즘 잠 못 자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충분히 잘 견디고 있어요. 그 말투가 참 미묘했는데요. 위로하면서도 그녀가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결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성재 씨. 제가 저 자신을 너무 못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은호는 마음속에서 다른 이름 하나가 자꾸 떠올라서 곤란했습니다. 이지혁. 선배라는 호칭이 이렇게 오래 길게 입에 남아있을 줄 몰랐거든요. 한편 집안 쪽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딸 지은호와 함께 지강호를 찾느라 며칠째 마음 졸이는 중이었습니다. 지강호는 성격이 들쑥날쑥한 편이고 가끔 허황된 꿈을 쫓다가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예전에 주식과 코인으로 크게 실패한 뒤로는 언젠가 한번 크게라는 말이 그의 입에 습관처럼 붙었고요. 그날도 홍대 쪽 고깃집에서 지강호를 찾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정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더라고요. 강호야라고 부르자 그는 손을 멈추긴 했지만 바로 고개를 돌리진 않았습니다. 엄마, 누나 여기까지 왜 와요? 전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지은호가 다가서려 하자 지강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는데요. 오래된 병원 기록, 거기에 쌍둥이 출생이라는 글자와 함께 한 아이는 입양이라는 메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우연히 봤어요. 누나 혹시 우리 가족 아닌 건가요? 지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는데요. 강호야, 그 기록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여기에서 자랐고 엄마 밥 먹고 너랑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가족이 아니면 뭐가 가족일까? 정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린 이미 가족이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붙들고 살았어. 그러자 지강호가 어깨를 낮추며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누나가 떠나버릴까 봐요. 그래서 도망치듯 나와 있었어요. 세 사람의 숨길 수 없는 조바심이 그 순간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종이에 적힌 단어 몇 개가 모두의 가슴에 가시처럼 남아 있었고요. 도시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욕망이 조용히 속도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딸 박영나를 더 높은 자리로 올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재혼 아내로서 오래 버텨온 시간, 그녀는 이제 자신과 딸이 누릴 차례라고 믿었습니다. 영나야, 이번 건 놓치면 안 된다.
내 미래,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로서 자신의 길을 준비해 온 시간이 길었거든요. 몰래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작품 앞에 서 있을 때만큼은 진짜 자신이 되는 기분을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조용히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혁의 남동생이자 현재는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체육학과 출신다운 담백함이 있어서 박영나가 마음을 놓고 기대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나 씨, 손에 굳은 살 생겼네요. 요즘 분 많이 잡았죠? 이지환이 농담처럼 말하자 박영나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림 앞에 서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이상하죠. 그럴수록 현실이 더 또렷해지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우연이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이지환이 박영나의 태블릿에서 전시장 배치를 확인해 주다가 파일 하나를 보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딸 쌍둥이 출생 기록.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이지환의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잠깐의 고민 끝에 그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의문은 닫히지 않더라고요. 쌍둥이? 그럼 영나 씨에게 누군가 더 있다는 건가? 그는 결국 혼자서라도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 오늘 밤 시간 돼요? 내가 좀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통화를 걸었고 목소리엔 긴장과 급박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약속 장소로 가던 이지환은 오토바이를 몰고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왔는데요. 신호가 바뀌는 순간 어디선가 검은 승용차가 나타나 브레이크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쾅 하고 난 뒤에 침묵. 파편이 흩어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같은 사이렌이 느릿하게 다가오고 깨진 휴대폰에서는 어젯밤 도로 위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잃어버린 딸 쌍둥이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치 일을 맡긴 누군가에게 끝났다고 무언의 보고라도 하듯이요. 응급실이 정신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지혁이 흰 얼굴로 뛰어들어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김다정은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고 이상철은 차가운 벽을 짚으며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혁아 완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가족들이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며 시간을 잊고 서 있었는데요. 그 기다림 사이사이로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조옥래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손주 효자잖아. 살아서 나와야지. 김장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침묵으로 버텨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영란은 도로 변의 어둠에서 본 풍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용차, 익숙한 번호판 일부, 그리고 핸들 위로 떨어지던 낯선 손목시계의 금속 광택 같은 것.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혀끝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이상하게도 그 익숙함이 집안에서 본 물건과 겹쳐지는 듯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고성이가 다정한 얼굴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서 있을 때 박영란은 본능적으로 그 곁을 피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눈여겨봤는데요. 그의 머리에도 물음표가 하나둘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영나가 뭘 아는 건가? 아니면 뭘 의심하는 건가?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혹시 지은호 언니가 제 쌍둥이 언니예요? 복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에 그녀는 마치 오래된 빚을 갚듯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널 지키려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그 아이를 보냈어. 그 한 문장이 벽처럼 모두의 앞에 세워졌습니다.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내를 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평생 설명되지 않던 빈자리가 있었다고, 그 자리에 이유가 있었다고 이젠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팠습니다. 내가 버려진 아이였던 건가요?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참고 넘기지 못하고 고성이를 향해 말을 쏟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고 버리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대체 어떤 계산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그의 목소리엔 흔치 않은 분노가 실려 있었고 그 분노는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심전도 경보음이 급격히 울렸고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이지환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겁니다. 이지혁은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와나 버텨. 형이 아직 내게 말 못한 게 많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짧게 알렸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바로 위기는 벗어났어요. 무너졌던 무릎이 그제야 바닥에서 떨어졌고 김다정은 복도 의자에 털썩 앉아 울음과 웃음을 번갈아 터뜨렸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숙여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고요. 사람들은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지만 이미 비밀은 세상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속에서 두 개의 문을 번갈아 열어보았는데요. 한 문은 버려진 기억에 닿아 있었고 다른 문은 선택받지 못한 아이의 그림자에 닿아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둘 다 어쩐지 자신 같기도 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호야 아니 은호. 호칭 하나를 부르는데도 이지혁은 잠깐 멈칫했는데요. 권유처럼 들리지 않게, 위로처럼 들리지 않게 그 사이 어딘가의 말투를 고르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자. 상황이 우리보다 빨리 달려왔잖아. 내가 멈출 시간을 좀 벌자. 지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선배 아니요, 지혁씨. 사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낯설어요. 그래도 옆에 있어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박성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덧붙였습니다. 지은호 씨, 오늘만큼은 제가 대신 당신을 미워할게요.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요. 둘의 말투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지은호가 혼자만의 골짜기에 너무 깊이 내려가지 않게 두 사람이 반대쪽에서 잡아당기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지환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건 휴대폰이었는데요. 깨져버린 그 기계에 기록되어 있던 짧은 음성, 그 음성이 왜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지혁이 말렸습니다. 와나, 지금은 조금만 누워있어. 내가 본 거, 들은 거 순서대로 말해줘. 이지환은 마른 침을 삼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 차가 일부러 들이받았어요. 그 전에 내가 뭘 보긴 했거든. 영나 씨 태블릿에서. 잃어버린 딸, 쌍둥이. 난 그게 그냥 가족 기록인 줄 알았는데 누가 그 파일을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위치 기록이 묘하게 따라붙었어요. 이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파일을 미끼처럼 사용했거나 혹은 파일에 접근한 사람을 지워버리려 했다는 결론에 다다르기 쉬웠거든요. 와나, 내가 약속 잡았던 사람은 누구야? 이지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는데요. 형, 그건 지금 말하면 그 사람도 위험해져요. 형제는 눈을 마주쳤고 말하지 않은 말들이 복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박영란은 집으로 돌아와 고성이를 마주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엄마가 아니라 성희 씨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온 호칭은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엄마, 제가 본 차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착각일까요? 고성희의 눈썹이 찌푸려졌다가 금세 펴졌습니다. 영나야, 너 요즘 예민해. 그럴 수 있어.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딱딱한 핵이 느껴졌습니다. 박영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 깊은 뒤 혼자 아틀리에로 가서 캠퍼스를 세웠습니다. 붓이 거칠게 움직였고 검은 선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차의 실루엣, 금속의 번쩍임, 누운 사람의 손끝. 그림이 입을 여는 동안 박영란은 자신이 어디까지 보고 말해야 하는 사람인지 마음속에서 줄을 그어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일까, 타인이었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언니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붓끝에 붙어 있었고요.
한편 박진석은 조용히 집안의 운전 기록과 차량 정비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러 숫자들 사이에서 같은 패턴을 찾아내는데 익숙했고 그날도 이상한 빈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비 대장에 적힌 날짜와 실제 주행거리 사이의 미세한 어긋남, 블랙박스 백업 폴더에 비어있는 시간대. 그는 장부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와 집을 번갈아 지키며 배운 건 하나였거든요. 비어있는 자리는 대체로 누군가가 만든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체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거실 불을 끄고 서재에 혼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내를 바라봤고 고성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오래된 거래 같은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병원입니다. 지은호는 정원 벤치에 잠깐 나와 앉았습니다. 햇살이 어깨를 스쳐 지나가고 나뭇잎 그림자가 손등 위에서 깜빡거렸는데요. 그 작은 움직임이 이상하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은호. 뒤에서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돌아보며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선배, 오늘은 그냥 산책만 하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지혁은 옆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조금 뒤에 박성재가 멀찍이 서서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둘 다 오늘만큼은 제가 커피 살게요. 뜨거운 걸로. 이상하게도 그 제안이 세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화해할 타이밍을, 누군가는 마음을 내려두는 자리를, 누군가는 이별 아닌 이별을 준비하는 호흡을 얻은 셈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지화는 병실에서 짧게 잠이 들었다 깼습니다. 깨어나자 천장 쪽 어딘가에서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더라고요. 벽 너머인가 싶어 기울여 듣는데 텁텁한 공기 속으로 묻혀 들어오는 익숙한 소리였어요. 휴대폰 진동이 아니라 차키를 눌렀을 때 삐 하고 울리는 그 경고음. 창문 밖 주차구역 쪽에서 아주 잠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화는 바로 간호사를 불렀고 몇 분 뒤 이지혁이 뛰어왔습니다. 형, 아까 누가 우리를 확인하러 왔던 것 같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훑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 새로 생긴 타이어 자국, 그리고 거기에 아주 희미하게 남은 오일 얼룩.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고 결국 말했습니다. 와나, 오늘 밤은 내가 여기 있을게. 다음 날,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짧게 밥 어때요? 이유는 없고 그냥 같이 앉아있고 싶어서요.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는데요. 대신 표정과 침묵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계산을 하러 일어난 순간 밖에서 번쩍하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빠르게 찍히고 누군가가 휙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요. 제 주변엔 늘 이런 게 따라다녀서.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숨을 이유가 없는 건 숨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돌아오는 길, 지은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번호는 비공개,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그 문장 끝에는 이상하게도 느낌표도 마침표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감정 없이 사실만 적어보낸 것처럼요. 이튿날, 박영란은 그림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그려넣은 검은 선들이 서로 얽혀 도로가 되고 중앙에 누워있는 사람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캠퍼스를 한 발 물러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맞아요? 제가 정말 언니의 동생이 맞아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질문을 그림이 받아들인 듯 표면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캠퍼스를 보더니 아주 짧게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건 지우자.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 전부예요. 내 전부는 내가 만들어줄게. 그 대화가 벽에 부딪히며 쨍 소리를 내고 갈라지는 듯 했는데요. 박영란은 그 순간 처음으로 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저도 선택할래요. 이번엔 제 쪽으로. 고성이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방 안에는 오래된 비밀의 먼지 냄새가 가라앉지 않았고요. 며칠 뒤 이지환의 병실로 낯익은 발걸음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히 입은 사람,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지도 그렇다고 차갑게 굳지도 않은 중간의 표정으로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당신에게 빚을 졌다면 그건 내 책임이요. 상자 안에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와 정비 관련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이지혁이 묻자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대체로 누군가가 만들지.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체로 안쪽에 있소.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상자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지난 몇 주의 어긋난 시간들이 한 줄로 정렬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병원 옥상 가까운 곳에서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는데요. 지은호는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옆에 서 있었고 조금 뒤 박성재도 걸어 올라왔습니다. 셋은 잠깐 서로를 보다가 말보다 먼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묻지 않을게요. 대신 한 가지 약속만 합시다. 누구도 혼자서 결론 내리지 않기.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혼자 내려버린 결론은 대체로 틀리더라. 지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도망 안 칠게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약속을 듣고 가볍게 미소 지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강호가 가게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가게 정리 같이 해요. 제가 더 배우면 언젠가 나도 엄마처럼 든든해질 수 있겠죠? 정순이는 그 말에 주저없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자. 오래, 천천히. 가족의 방식으로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때가 있잖아요. 박영란은 전시회 초대장을 정리하다가 맨 아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지은호였습니다. 초대합니다라는 말 대신 그녀는 짧게 적어 넣었습니다. 언니 와줄래요? 봉투를 닫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떨림은 곧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은호의 휴대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와 똑같은 번호였는데요. 이번엔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그 문장을 수정할 겁니다. 그제야 지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아직 모르겠어도 적어도 이번엔 자신이 먼저 답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고른 말로 살아볼게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녀는 초대장 봉투를 열어 천천히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전시장 메인 그림은 벽 한가운데에 검은 선으로 그려진 도로와 누운 손이 걸릴 예정이었거든요. 그 그림 앞에서 지은호와 박영나가 어떤 말을 나눌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 문 밖에서 떨던 시간들이 이제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전시 첫날 한가운데 걸린 검은 선의 도로 앞에서 지은호와 박영란은 잠깐 마주 섰습니다. 말보다 먼저 고개가 끄덕여졌고 오래 미뤄둔 언니라는 호칭이 아주 조용히 입술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표정으로 답했는데요.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데에는 사과보다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걸 두 사람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유리창을 살짝 흔들었고 핸드폰 화면엔 미확인 번호가 또 빛났지만 누구도 급히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과거가 아니라 선택이 먼저였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